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진리아라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경희대학교 한의대학 경혈학 교실의 이인선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과대학이요. 한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다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네, 네. 한의과대학. 한의사 저의 유일한 지인. 교수님 주변에는 한의사가 많겠지만 제 주변엔 거의 대학 동기들이 다 한의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의사 분입니다. 네네. 저희가 만난 것은 독일에서 뇌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만났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셨는지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진리아라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 진리아라님이랑 알게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또 각자 이렇게 진로 얘기를, 과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두서없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수학 과학만 좋아했어요. 뭐 영어, 국어 다 싫었고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것만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4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오빠는 대학을 간 상태였고, 그래서 오빠가 공대를 다니고 있어서 저도 공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연구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도 뭐 그래라 하고 하셔가지고 계속 과학만 공부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수능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냥 제가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반고를 다니니까 카이스트는 약간 과고 애들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래서 나는 수능으로는 어차피 걔네를 못 이길 테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시만 준비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수시 1학기 원서를 내야 되는데, 수시 1학기는 말 그대로 원서를 100개를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돈만 내면, 원서비만 내면. 근데 카이스트 하나 딸랑 썼어요. 와우. 너무 개념이 없었지, 지금 생각하면.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 더 넣어봐. 한 2-3개 더 넣어봐. 이러셨는데, 근데 난 가고 싶은 대학이 없어, 엄마. 그랬더니,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한의대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어떤 성격이시냐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어차피 제가 안 들으니까 냅두는 스타일이셔서, 애가 뭐 공대 간다고 하니까 자기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두셨던 거지, 실제로는 제가 한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아기 때부터. 약간 여자애니까, 그 부모님은 완전 그 여자 남자를 나눠서 자식을 키우던 분들인데, 여자애니까 공부를 잘하고 이과니까 의대는 또 피 봐야 되니까 한의사는 조금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도 말을 안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의대?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그럼 뭔데 그게? 그랬더니 그 한의대를 나오면 한의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난 한의사 하기 싫은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과학을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학교에 물리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친하게 지냈고. 근데 이제 물리 선생님이랑 이제 진로 상담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물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선아, 근데 한의대를 가면 연구할 게 너무 많아. 연구가 안 된 게 되게 많아서 너처럼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한의대를 가서 연구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거 순진하게 그런가? 그러면 내가 카이스트를 가면 또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는 조금 유니크하게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것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생 마음으로. 네. 그래서 아무튼 수시 원서를 넣고 아무튼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한의대를 오게 됐죠. 한의대를 오게 돼서 사실은, 근데 이제 되게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대학생이라는 게 어리잖아요. 막 19, 20살이니까 한의대 생활을 하면서 연구에 대한 열정을 하나도 펼치지 않았어요. 다 까먹고 살았어요. 뭐 맨날 애들이랑 뭐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한의학 공부라는 게 굉장히 문과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정신, 마인드 바디 인터랙션, 우리 사이코소마틱 메디슨에 거의 가까운 그런 의학이어가지고 철학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재미는 있었지만 저는 항상 무슨 생화학 아니면 뭐 양방병리 이런 과목들만 좋아했었어요, 한의대 다닐 때. 근데 또 한의대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친구들은 다 지금 임상 한의사들이니까 그런 걸 공부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침을 잘 놓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한약을 잘 쓰게 되고. 나도 그런 거에 약간 물이 당연히 드니까 동의보감 공부하러 다니고 막
합숙해가지고 뭐 본초 막 외우고 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를 완전 싹 까먹고 아 빨리 그냥 나가서 부원장 하다가 임상해야겠다 한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의대에는 무슨 URP라고 학부생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그래서 학부생들 과학 이렇게 연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연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한의대가 6년제인데 예과 2년, 본과 4년인데 본과 4학년 때 이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면 국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시 때인데 원래 그런 공부할 때 다른 거 다 재밌잖아요. 되게 막 신문 기사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국시실 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기초교실 대학원생 모집 포스터. 근데 이게 국가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에 많이 느끼실 텐데 이과 하시는 과학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BK21이라는 게 있었어요. 브레인 코리아 21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막 인건비도 주고 나라에서 그 학교가 그걸 따면 과제를 따면 근데 그걸 경희대 한의대가 갖고 있었어요. BK21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써놓은 거에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나는 뭐 월급도 준다고 그러지. 뭐 물론 월급 받은 거에서 그 돈은 등록금은 내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하고도 남은 거고 또 BK21 거기에서 해외로 학회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2년 석사 하는 거는 나쁘지 않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25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 옛날에 원래 과학도 하고 싶어 했었고 대학원을 그냥 한번 가볼까? 약간 하다가 너무 싫으면 관두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두고 다시 임상 가면 되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대학원을 간 데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경혈학 교실이었어요. 경희대학교 경혈학 교실. 그래서 경혈학은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경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경락 마사지 이런 걸로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에 경락은 선이고 라인이고 뭐 발끝과 머리끝을 연결하는 라인 같은 거고 그 위에 침을 놓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 혈이라는 게 구멍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구멍을 찾아서 침을 놓는 그런 걸 한의사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경혈의 효능 주치 연구 그리고 침 놓는 연구, 침의 기전 연구 이런 것들을 경혈학 교실에서 그 당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침 연구를 하게 됐죠. 석사에 들어가게 돼서.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침의 기전이 뭐야? 그게 밝혀졌어?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막 이제는 침 연구를 해서 자마라는 저널에도 논문도 나가고 뭐 네이처 계열지에도 논문도 나가고 좋은 논문들이 나가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침의 기전이 다 밝혀진 건 아니고 일부분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뇌를 통한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맞으면 우리가 어떤 감각이 발생하잖아요. 아프거나 약간 찌릿찌릿하거나 어쨌든 내 몸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감각신경을 이제 액티베이트하는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이 일어나니까 브레인에서 무조건 그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이 어떤 파트는 액티베이션 되고 어떤 파트는 디액티베이션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치료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많이들 연구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브레인이 또 겉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다 컨트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화 안 되면 뭐 합곡이라는 그 엄지 검지 사이에 있는 거 막 누르고 뭐 침 맞고 이런 거 막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배가 아니잖아요. 손을 눌렀을 때 왜 배로 시그널이 가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뇌를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뇌가 매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을 이용해서 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펑셔널 MRI라고 뇌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하고 계셨어가지고 얼떨결에 저도 fMRI, 펑셔널 MRI 연구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을 몸에 맞으면 약간 아픈 감각이 발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통증 fMRI 연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을 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니까 뭐 침이던 치과 치료건 약간 아픈데 내가 치료라고 생각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자극을 받으러 가는 인간의 독특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과 침이 뇌에서 어떻게 다르게 액티베이트가 일어나냐 뭐 이런 연구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우리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고 이런 쪽으로도 되게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석사를 그렇게 경혈학 교실에서 뇌 기전 연구를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사까지 그냥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 생활이 힘들지도 않았고 연구도 재밌었고 뭐 지도 교수님도 당연히 너무 좋은 분이셨고 그래가지고 박사를 한국에서 그냥 진학을 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여기 진리하라님을 만난 게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로 가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유학을 갈 생각을 하셨냐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미래를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닥치면 그때 처리하고 이런 성격이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경희대, 한의대 경영학교실 박사 1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도 BK가 있었으니까 학회를 보내주는데 그게 독일 함부르크에서 휴먼 브레인 매핑 학회라고 그 뇌 매핑하는 그런 학회를 가게 돼서 포스터 발표를 그냥 했어요. 침 fMRI 연구한 거 가지고 포스터 발표를 하는데 굉장한 그 거구의 할아버지 독일인 한 분이 막 저한테 오더니 제 포스터를 되게 열심히 듣고 가셨어요. 막 이런 거 연구하는구나 하고 질문도 별로 없었고 가셨는데 학회 끝나고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랑 맥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메일함을 열었더니 메일이 한번 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너 연구가 재밌고 자기는 지금 fMRI 실험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자기가 펀드를 땄는데 혹시 박사 학생으로 올 수 있겠냐라고 메일이 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메일에 답장도 안 했어요. 너무 유학 생각이 너무 없었고 나는 한국에서 이미 박사를 시작했는데 약간 그때는 좀 지도 교수님 눈치도 좀 보였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간다 그러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답장을 안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날쯤에 지도 교수님이랑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근데 교수님 제가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하면서 그냥 하하 웃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약간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메일 보여줘봐 이러시더니 딱 보더니 이거 너 그래도 답장 더 해야 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귀가 얇으니까 이게 뭐 좋은 건가? 좋은 건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답장을 하고 나 한국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뭐 그때는 줌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물론 스카이프나 줌 이런 거 있긴 있었겠지만 막 쓰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서로 메일을 몇 번 하더니 한 번 와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외국은 거의 항상 사람을 불러서 인펄슨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뽑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독일을. 그 사람 연구실도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튜빙겐을 처음 가가지고 이제 실험실 보고 뭐 하고 근데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 막 이런 거 데려가니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와 그냥 MRI가 그냥 그 연구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냥 연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연구하기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석사 때 지도 교수님한테도 너무 감사했던 게 일단 가라. 일단 가서 너무 힘들면 다시 돌아와. 그냥 한 반년 1년 해보고 안 되면 버티지 말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와서 여기서 박사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석사를 들어갔던 그 마음이랑 똑같이 힘들면 그만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다음 달인가에 갔어요. 짐 싸서 캐리어 2개 아마 비슷한 식으로 캐리어 2개 끌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근데 독일에 갔어도 진리하라님도 이제 거의 비슷한 거 많이 겪으셨을 텐데 독일도 굉장히 서류 처리가 오래 걸리고 우리랑 뭔가 그 시스템도 많이 다르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에피소드가 제가 원래는 워킹 비자를 받았어야 돼요. 왜냐면 학생 비자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박사 학생이어서 그렇죠. 워킹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막 서류며 인비테이션 레터며 뭐며 다 준비해서 갔더니 한국에서 워킹 비자 못 받아. 가서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독일 대사관에서. 근데 난 약간 불안하잖아요. 비자를 받고 가고 싶잖아요. 약간 1년이라도. 그런데 무슨 관광 비자로 가서 이게 되나 싶은데 어쨌든 갔는데 그래서 외국인청, 튜빙겐에 있는 외국인청을 가서 워킹 비자 받으러 왔다 했더니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비자 만드는 사람은 뭐 너 집이 있어? 집 구했어? 뭐 은행 계좌 있어? 그래서 너 월급을 받았어? 뭐 그래야 워킹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 주는 거기 가서 그랬더니 비자가 나와야 돈을 주지. 아니 그래 계좌라도 만들어봐. 계좌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슈퍼카드에 은행을 갔더니 아니 너 비자도 없는데 우리가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줘? 이러는 거야. 그 세 명이서 삼각형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결국엔 그 다음 날에
외국인청을 다시 가서 똑같은 서류를 들고 다시 가서 번호표를 여러 개 뽑았어요. 번호표를 여러 개 뽑아서 이렇게 대기했어. 대기하면서 그 외국인청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성격 좋아 보이고 제일 연륜 있어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할머니가 한 분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안 갔어. 다른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고 나는 그 할머니만 기다렸어. 할머니만 기다리고 부르시더라고. 내 번호를 불러서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아 이제 여자가 여자 돕는다니까. 아, 그래서 내 상황을 막 설명했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은행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날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보더니 막 누구랑 막 얘기를 하더니 아 알겠다. 내가 임시 도장에 내 사인을 해줄.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큰 거 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독일 애들이 그렇게 함부로 막 자기 사인해주고 일종의 보증이잖아요. 그게 얘 이상한 애 아니라는. 날 뭘 믿고 근데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해결이 됐죠. 그래서 비자를 받아서 수업을 듣고 박사를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fMRI 실험을 했고 fMRI 실험은 그때는 통증 중에서도 이제 내장 통증 연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펀드 자체가 그래서 소화불량 환자들한테 요거트를 먹이면서 내장 통증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때의 브레인 시그널 찍는 촬영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랬죠. 소화불량이라는 게 락토스 인톨러런트 아니 완전 그냥 디스펩시아. 그리고 그것도 그 아무런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펑셔널 디스펩시아라고 우리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르는데 기능성 소화불량은 이렇게 뭐 밥 2숟가락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밥 숟가락 내려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기 포만감. 그리고 밥을 먹고 뭐 조금 이렇게 고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 배 아프다고 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왜 요거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연구 논문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소화불량 환자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파진대요. 네. 나는 통증 연구를 해야 되니까 배를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fMRI 안에서. 근데 fMRI 안에서 사람들을 배를 아프게 하는 실험 중에 볼론 디스텐션 테스트라고 그 위장이나 대장에 풍선을 넣고 그거를 이렇게 부풀리는 자극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자극을 하기 싫은 거야, 내 실험에서. 그리고 그거는 임상적인 통증이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줘서 장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는 먹었을 때 배가 아픈 사람이니까 MRI 안에서 음식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임상적으로 느끼는 통증을 재현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MRI 통이 막 그렇게 뭐 우리가 무슨 백반을 먹을 수도 없고 독일 애들한테 빵에 버터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요거트 정도면 딱 먹고 딱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지방 요거트랑 저지방 요거트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량도 딱 그 제품 라벨에 붙어 있으니까 논문 쓰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요거트를 선택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한의사인데 뇌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너무 아까 말한 그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한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의학 연구를 하게 됐는데 평생 동안 저는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한 게 한의사들은 항상 그 마인드 바디 인터랙션에 대해서 원체 중요하게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마음 정신도 안 좋아지고 내 정신이 안 좋아지면 몸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를 한의학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실험을 구성하고 이럴 때도 한의학적인 개념을 조금만 첨가하면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고지방 요거트, 저지방 요거트 먹여서 통증 비교하고 그때의 브레인 비교하고 그러면 아주 평범한 연구가 됐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재미는 있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요거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플라시보기도 하고 노시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고지방 요거트인데 내가 저지방인 줄 속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요거트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지방 요거트인데 고지방 요거트라고 또 속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가지 컨디션을 만든 거예요. 2x2로. 그랬을 때 실제 지방의 량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고지방을 먹었다는 그 나의 그 두려움. 나는 고지방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이야. 요 과거 경험에 의한 두려움. 요게 중요한 건지를 보는 실험을 한 건데 되게 특이하게도 팻 컨텐트 자체는 P-밸류가 안 떴어요.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았어요. 통증이나 fMRI에서도 그렇고 비헤이비어적으로 페인 심텀, 뭐 버닝 심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게 고지방이라고 말해서 그걸 믿은 그 컨디션에서만 내가 저지방이라고 믿은 그 컨디션보다 통증도 더 심했고 속쓰림이라고 부르는 그 버닝이라는 심텀도 더 심했고 브레인에서도 막 이런저런 재밌는 것들이 막 나와줬고 그래서 그렇게 논문을 썼었어요. 결과가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인지 행동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넌 고지방을 먹어서 배가 아프기도 물론 그렇지만 이거를 인지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약만 먹여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한의사로서 거기 뭐 논문에 뭐 코리안 메디슨이라든지 뭐 침 영어로 아큐펑처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거 한의학적인 개념이 들어간 논문이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혼자 어쨌든 인지과학이고 그 사이코소마틱 메디슨의 그 의미가 들어간 그런 연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네, 아주 네네네. 좋아요. 재밌어요? 제 기억이 나는 교수님이 네. 디펜스를 하는 걸 제가 기억나시나요? 네네네네. 네, 맞아요, 그때 분명히 기억나요. 앉아서 열심히 들었는데 네네. 왜 기억이 안 나지? 너무 옛날 얘기죠. 이제 그거 졸업이 2017년이다. 제가 독일에 간 게 2014년이고 졸업 2017년이니까 졸업한 지도 뭐 8년 됐네요. 네. 7, 8년 됐네요. 네. 저가 2016년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튜빙겐이란 곳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 그냥 페이스북에 맞아. 그때 페이스북에 어떻게 교수님을 찾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갑자기 메시지가 메신저로 그게 왔어요. 응. 그 메시지 아직도 있어요. 내 페이스북 메시지 메신저 어플에. 안녕하세요. 뭐 맞아요. 올해 처음 맞아요. 가게 되는 뭐 어쩌고입니다. 맞아요. 그 가가지고. 튜빙겐이 한국 사람 다 모아도 30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가족으로 온 사람들도 빼고 뭐 누구 빼고 하면 사실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적은 커뮤니티였는데 저희가 그래도 만나서 재밌게 놀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답장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왜냐면 저도 갔을 때 아무도 없었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누가 와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어쨌든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재밌고 연구 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같이 막 재외국민 투표도 하러 가고. 맞아요. 그때 한국에서 큰일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어서 우리 막 프랑크푸르트까지 네. 차 하나 빌려가지고 막 가서 투표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수영장도 가고. 맞아요. 수영장 가고. 그러니까 연구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그런 시간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맞아요. 얘기하고 이런 거. 근데 뭐 또 연구하느라 바빠서 또 뭐 그렇게 지내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럼 그 다음 스토리도 들어볼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튜빙겐도 연구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기는 했어요.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대학도 크고 외국인들이 워낙 많아서 좀 외국인들한테 좀 친절하고 그래도 그래서 좋은 점이 많았고 박사 때 그 지도 교수님도 독일에서 포닥을 더 해라 여기서 더 있어라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독일이란 나라에서 사는 게 그렇게 해피하진 않았어요. 아주 독일이랑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와, 이 나라에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유럽은 한번 있어 봤으니까 포닥은 미국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저 박사 온 거랑 똑같이 아까 그 휴먼 브레인 매핑 학회를 또 갔어요. 네. 내가 연구하는 파트가 휴먼 브레인 매핑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밴쿠버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OHBM 말하는 OHBM, 거죠? 맞아요. OHBM 그 학회. 그래서 밴쿠버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포스터 발표를 또 했죠. 포스터 발표를 또 했는데 그때는 진짜 누가 딱 내 포스터에 온 건 아니고 이런 학회를 가면 잡을 찾는 사람도 자기 쪽지를 붙여놓는 게시판이 있고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도 붙여놓는 게시판이 있어요. 요즘엔 아마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진짜로 블랙팀 보드에 쪽지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페인 fMRI 하는 연구실로 저는 가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대체적으로 캐나다나 미국에도 유명한 랩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어플라이를 이렇게 이메일로 막 한 거죠. 나 여기 학회 와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CV랑 내가 썼던 논문 몇 개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포닥이든 박사든 누굴 사람을 뽑아야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뽑아 오잖아요. A4에다가. 근데 누가 찢어진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날리는 글씨로 막 자기 누구 포닥 뽑는다고 이렇게 해서 되게 조그맣게 붙여놓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야?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논문을 재밌게 읽었던 그 연구실인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다고도 생각했고 제가 이제 NIH에서 포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NIH에 있기도 했었고 그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메일을 보내야지 이렇게 하고 사실 그때는 메일을 한 20통은 보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입장에서는 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0통 정도 보내서 그래도 한 5-6개는 답장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학회장이 어차피 있으니까 커피 마시자 아니면 뭐 점심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3건의 인터뷰를 한 거죠. 일종의 학회장에서 2-3건의 인터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다시 독일로 저는 돌아간 상태였고 이제 두 연구실에서 메일이 왔어요. 줌으로 우리 전체 연구실에 너의 그 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곳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골랐죠. 하나는 대학이었고 하나는 NIH였는데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대학도 좋지만 NIH 같은 기관은 또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번 가봐라. 근데 이제 장단점을 막 사람들이 얘기해 줬는데 대학이 그래도 조금 교수님이 열심히 하니까 보통 미국도 그런가 봐요. 대학 교수들이 조금 더 자기 실적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관에서는 어쨌든 기관의 일이라는 게 좀 있고 펀드도 기관 펀드로 하지 대학 교수들은 막 펀드도 막 따야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경험하고 싶으면 그쪽을 가는 거고 아니면 조금 안정적인 컨디션에서 뭐 네 실험만 하겠다든지 요러면은 조금 기관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약간 박사 마무리할 때였으니까 지쳐가지고 조금 기관이 좀 널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기관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아까 독일 거기서처럼 한번 또 초청해서 인펄슨으로 인터뷰도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와라 해서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NIH 가게 됐습니다. 네. 학회에서 모든 잡을 다 차. 그러니까 학회 활동이라는 게 가서 괜히 사람들이랑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아카데믹한 교류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아마 대학원생분들도 이 팟캐스트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이 포스터 발표시키면 되게 싫어 이러고 가서 서 있는 그 죽상인 애들 4명 있거든요. 별로 열정 없는 친구들도 좀 있긴 있어요. 딱 보면 보이는데 그거라도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맞아요. 포스트. 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내 논문의 리뷰어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결혼할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솔직히 진짜로 뭐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약간 지금은 저도 조금 열정이 떨어졌지만 20대 중반 막 후반 한참 열정 많을 때 그렇게 좀 하고 다녔던 게 커리어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발표하고 그런 걸 좀 좋게 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OHBM은 한 번밖에 안 가봤고 펜스를 2번 갔는데 처음 펜스를 가서 포스터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오길래 근데 그 별로 재미가 없는 건가 하고 약간 있었는데 주눅들잖아. 사람 안 오면 맞아. 근데 어느 저널에서 이제 리뷰어를 찾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보고서 그 저널에 뭐 리뷰인지 뭔지 그러니까 뭐 좀 뭘 해달라 에디토리얼 그랬어요. 리뷰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생기기도 했어가지고 맞아. 갈만하다 싶더라고요. 맞아. 학회 가면 이렇게 막 나가서 놀지 마시고 자기 포스터에 딱 진짜 서 있고 열심히 하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작년에는 심지어 사비로 그냥 갔어요. 진짜? 네, 학회 졸업하고 이제 펀딩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일단 비엔나였기도 했고 근데 가서도 또 그 평소에 읽지 않던 분야 사람들 많이 보니까 엄청 영감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질문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메일로 질문을 해도 또 답변도 잘해주고 맞아요. 그런 게 가는 게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학회 다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서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이번에 갈까 말까 여름에 고민 중인 펜스? 학회가 하나 있는데 펜스는 아니고? 그 골든 리서치 컨퍼런스 티슈 마이크로스트럭처 중심으로 하는 건데 어디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보스턴에서 하는데요. 좀 아직 결제를 안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렇구나. 보스턴. 가야겠네. 그래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될 때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쁜 그래요? 짓 아니면. 나쁜 짓은 고민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건 고민되면 아 그냥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다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저의 약간 전 좀 지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고민하면 그냥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 네. 재밌네요. NIH 가서는 어땠어요? 거기가 미국은 독일이랑 많이 달랐는지 갔더니 뭐 한국 사람은 또 많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의 소도시에서 연구 중심의 소도시에서 박사를 한 거고 미국에서는 완전 미국에서 제일 큰 연구 기관에서 대도시 메릴랜드에 있거든요. 대도시에서 포닥을 한 거라서 사실은 1대1로 비교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박사였고 여기는 포닥이고 월급도 달랐고 막 이러니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니까 한국 사람이 일단 너무 많고 그 독일 튜빙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그냥 한 두세 명 있잖아요. 막 찾아서 연락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가면 길을 걸어다니면 한국 사람들이 막 있어요. NIH에도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서 한국 사람 그 어소시에이션 같은 것도 이미 있고 그러면 뭐 내가 가도 사람들이 막 누가 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왔구나. 어떻게 그냥 또 저 사람도 또 가겠지.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 포닥은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아서 일단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건 좀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대학에 있다 이제 기관으로 간 거니까 규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려면 요 룰을 따라야 되고 이거는 뭐 서류 막 열 몇 개씩 막 뭘 해야 통과를 해야 막. 근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하는 거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실 출입하는 것도 하다 못해. 저는 동물 실험 하고 싶은데요 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동물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을 내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미 박사 학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NIH의 그 동물실 관련 규정들 다 숙지해야 되고 교육 수업 듣고 시험까지는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몇 시간의 온라인 수업까지 들으면 그때 이제 네가 동물실 출입이 가능한. 근데 교수님 동물 실험 안 하지 않았어요? 동물 실험을 세팅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거기 가서 휴먼만 계속 했었는데 그때 동물 펫 실험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세팅하려고 조금 이렇게 노력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돼서 무산이 됐었는데 저도 원래는 항상 휴먼 fMRI를 하긴 했지만 휴먼한테는 좀 내가 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좀 동물 펫, 동물 뭐 fMRI, MRI 이런 쪽으로 조금 하려고 했었어요. NIH는 그리고 그 규제가 물론 있고 이런 건 좀 힘들었지만 너무 좋은 게 막 MRI 막 세네 대, 펫도 막 두세 대, 막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막 연구비도 되게 많이 주던 시절 NIH면 돈도 많고 이러니까 제가 막 쭈뼛쭈뼛 거리면서 막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이러면 막 거기서 두 개 사, 뭐 내일 사, 막 이런 식이니까 뭐 와 이게 미국의 돈의 힘이거든. 약간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NIH에 이제 내가 앉아 있으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매주 뭐가 있어, 매일 뭐가 있어. 무슨 오디토리움에선 누가 뭘 하고 있고 어디선 누가 뭘 하고 있고 막 그것만 다 가도 막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막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뭐 독일도 물론 만약 다 그랬겠지만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그때는 좀 미국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이제 외국인 혹은 뭐 마이너한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규제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지원책 다양성을 워낙에 그랬고 펀드 같은 것도 남녀 성비 무조건 맞춰서 주고 걔네는 그런 것까지 인종까지 다 맞춰서 주고 막 그런 걸 NIH가 거의 제일 선두로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외국인이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막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너 어렵지 않니? 뭐 힘든 거 없니? 뭐 집 구하기가 어떻니? 막 너무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막 와서 우리랑 같이 밥 먹고 막 칸틴 카페테리아 가서 우리랑 밥 먹고 막 이런 게 너무 막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참 미국은 좋긴 좋다. 되게 보호받는 느낌? 약간 그런 걸 좀 받았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내가 한국 여자로 산 것보다 미국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지냈던 게 받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게 뭐 커리어적으로도 아마
좀 더 그랬을 것 같고 만약에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느끼고 갔죠. 아 나도 돌아가면 나도 더 이렇게 해야겠구나. 제가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NIH 같은 기관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학부생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인턴십 걔네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고등학생이 가끔 와요. 연구실에 와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고 방학 때 이렇게 왔다 가는데 대부분이 다 마이너한 친구들, 그리고 좀 저소득층 친구들 그런 애들 위주로 오히려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이런 경험을 시켜서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세상이 너네한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도 가고 연구도 하게 이렇게 유도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십 뽑을 때도 그런 걸 중요하게 봐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해온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게 많은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없는 애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얘는 지금까지 이런 기회를 못 받은 친구네. 우리가 주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2018, 19, 18, 19, 20 얘기죠. 18, 19 후반까지. 진짜 딴 세상 같네요. 얘기만 해. 저도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맞다 그랬었지. 저도 한국 온 지 꽤 돼서 좀 까먹고 지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은 또 완전히 다를 지금 또 테니까. 네.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 중고등학생이 NIH에 와서 앉아 있다니.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영어도 잘 못했어요.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을 잘 못 받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가끔 생각나. 그 친구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날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적응은 좀 잘. 저의 적응.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알잖아요. 튜빙겐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 물론 더 험지도 있겠지만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아마 대부분은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NIH 적응은 뭐 아주 수월하게 아주 수월하게 진행했죠. 네, 한국인인지 미국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 정말로요? 네. 먹을 것도 훨씬 더 먹을 것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려면 뭐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튜빙겐에서 우린 김치를 구하지 못해서 김치를 담가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 김치를 구하려고 하면 비싸서 그렇지. 구할 수는 지금은 김치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근데 미국은 구하면 다 있는 나라긴 하니까 네, 훨씬 편했죠. 훨씬 편했고 일단 박사였을 때랑 포닥이었을 때랑 월급이 2배로 올랐으니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풍요롭게 살았죠. 네. 좋네요. 아 그거는 달라지 않았을까요? 그 유급 휴가. 아 휴가. 아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저희 독일은 박사 학생 저는 40일 유급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비슷하지 않았어요? 40일을 받아서 너무 신세계였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때도. 근데 미국은 제가 휴가 제도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휴가를 안 썼어요. 제가. 미국에선 제가 쉰 날이 없어요. 왜냐면 제도는 있는 거죠. 제도는 있는데 제가 써보질 않아서 사실 휴가 제도를 잘 몰라요. 왜냐면 그때는 교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포닥을 하면서 내가 이제 논문을 많이 내고 실적을 많이 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중간에 잠깐 한국 갔다 오겠다 뭐 이러면 그게 휴가긴 하죠. 그게 휴가인데 정확히 며칠 중에 내가 며칠을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PI한테 한국 다다음 주에 한국 한 일주일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주말 없이 막 밤낮 없이 막 이렇게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요즘엔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 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미국 애들 누가 뭐 너 왜 9시까지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랩 바이 랩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랩은 그런 랩은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포닥이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퍼머넌트 잡을 잡고 싶으니까 포닥은 이제 퍼머넌트는 아니니까 네.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 잡을 잡고 싶으니까 어쨌든 논문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한국이나 미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그때만 해도 논문의 편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독일에서 연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 편수가 우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 시절에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독일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좀 보충을 해야겠다 논문을. 그래서 포닥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하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카페 가서 추가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줌 회의 해가면서 논문 쓴 적도 있고 뭐 리뷰적 논문이기는 한데 실험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했었죠. 그랬군요. 네.
미국에서는 휴가 안 썼고 여행도 별로 간 적 없어요. 진짜 집중적으로. 네, 짧은 시간 있었는데 미국은 네. 2년 조금 안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텐스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은. 미국에서도 잡서칭을 했던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포닥을 하면서? 그렇진 않았어요. 아, 생각만 그러면? 네, 왜냐면 그때 fMRI 그때도 페인 fMRI 실험을 시작을 막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도 규제가 너무 많고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fMRI 실험 시작하는 데까지 거의 한 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뭔가 좋은 논문을 써서 그걸로 잡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 전에 했던 논문 가지고 또 자리를 이동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여기서 무조건 승부 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fMRI 실험이 한참 진행 중이었으니까 잡을 찾고 그런 거는 그때는 안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있는 얘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떤 계기로. 아,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생활 전반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연구실 생활은 독일 때가 조금 더 해피했었던 것 같아요. 연구실 생활이 아주 해피하지는 않았었는데 저도 그래도 끈덕지게 남아 있었으면 뭐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국에서 친정이 있는 셈이었던 거죠. 일종의 석사를 했었고 또 지도 교수님이 좋은 인품을 가진 분이셔서 언제든지 사람을 받아주는 스타일의 분이셔서 이제 그분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고 약간 저는 연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전 주말에 막 10시, 11시까지 자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야 되는 날에 만약에 그 아까 요거트 먹이는 실험 같은 건 아침을 굶고 사람들이 와줘야 되니까 8시부터 fMRI 스캔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한 7시 반에는 가 있어야 되고 7시에 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하는 날은 그냥 예를 들어서 6시 알람을 해놓는다 그러면 5시 50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 알람 울리기 전에 딱 뜨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실험하는 거는 좋아했고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거를 할 정도로 긴장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내면서 랩 생활이 조금 해피하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좀 내가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나의 멘탈이라든지 몸이나 이런 거 부분들이 좋아지지가 않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내 몸,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게 돈이건 명예건 직업이건 뭐가 중요해요? 네. 그죠? 내 몸,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NIH라는 이름이나 뭐 NIH에서 하고 있는 좋은 연구 좋지만 내가 망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도 그 한국의 그 지도 교수님도 그래 뭐 네가 그렇게 힘들면 그냥 와라. 근데 저랑 그 지도 교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우리 2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에 있어야지 네가 자리 잡는데 유리해. 좀 더 버텨. 뭐 1년만 버텨봐.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 내가 망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왔어요. 네, 한국에 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죠. 네, 와서. 너무 잘 되셨죠. 그쵸. 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감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있었어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 있었던 랩이랑도 전혀 갈등 없이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네. 한번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팬데믹 끝나고 학회에 가느라 한번 갔었거든요.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팬데믹이 있었네요. 맞아요. 저 그 직전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직전.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어도 아마 연구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NIH 다 클로즈하고 그랬거든요. 다 재택하고. 그러니까 fMRI 실험을 아마 더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 진짜. 네. 그럼 오셔서는 지금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 온지 지금 이제 몇 년 됐으니까. 네, 제가 6년 차고 조교수 아직 조교수고. 그러니까 박사 얘기 지금 포당 얘기했고 교수 얘기인데 사실은 완전 다른 세계라서 교수의 업무 하면 이제 보통 3가지 얘기하거든요. 연구, 이렇게 교육이죠. 강의라기보다는 교육, 봉사. 근데 이제 이 교육이랑 봉사를 저는 사실 박사나 포닥 때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갑자기 교수가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가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포닥 때도 강의한 적이 없고 박사 때도 당연히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학생을 그리고 강의만 그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로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을 졸업시켜서 좋은 한의사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유학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연구하고 싶어요 하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많이 오는데 그러면 또 내가 잘 이 친구들한테 말도 잘 해주고 해서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교육에 포함되는 거고 봉사는 이제 학교 일이죠. 학과 일 혹은 학교 일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연구만 하면 됐었는데 그래서 내 논문만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나만 생각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좀 다른 점인데 초반에는 그래서 조금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연구할 시간이 없네라고 맨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닥인 분들 막 이렇게 만나고 좀 친해지면 항상 하는 얘기가 포닥대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뭐 교수님이 더 좋죠. 맨날 그렇게 그분들은 얘기하지만 아니야. 연구는 진짜 포닥대 하는 거라고. 지금 물론 핑계일 수도 있어요. 진짜 교수님 되셔도 다 연구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 저도 아는데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뭐 연구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학원생도 가르쳐서 키워야 되는 것도 내 중요 업무 중에 하나고 내가 내 논문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약간 그런 거고 한국에서도 요즘은 이제 융복학 연구 쪽으로 과제가 더 많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은 한의학 연구를 하지만 뭐 공대랑 같이 하고 있는 과제도 있고 뭐 병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 과제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도 저의 업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저렇게 맨날 뭐 놀러 다니면서 이게 좀 그렇게 안 좋게 보기도 했었어요. 너무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근데 그러면서 좋은 과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과제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런 거 좀 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뭐 나쁜 게 아니구나. 당연히 좋은 사람이랑 좋은 과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그전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만족도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네. 적응 기간이 물론 있겠죠. 네. 새로운 일이니까. 네. 그럼 시간을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연구, 교육, 봉사가 어떻게 돼요? 매일 다른가요? 거의 매일 다르고 또 교수는 방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연구와 봉사만 하면 되니까 그때 또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차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 4년 차까지는 그 봉사 비중이 되게 또 많았어요. 이제 막내 교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학과 일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신 분들 뭐 다른 동료 교수님들 많이 생기면서 나눠서 또 하게 되니까 봉사 비율은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고 강의는 거의 매년 거의 비슷하고 왜냐면 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2-3시간 정도지 크게 차이 없이 쭉 스테이블하게 가는 것 같고 연구는 이제 뭐 과제가 요즘 우리나라도 뭐 과제가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말이 많은데 뭐 과제가 또 많으면 연구 일이 많은 거고 그만큼 과제가 또 줄어들면 근데 또 찾아서 하게 되긴 하니까 연구도 좀 스테이블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교육은 한 학기 해보면 그 다음 학기는 해봤던 거잖아요. 학생들만 달라지고. 네. 그러면은 그냥 시간만 강의실 가가지고 그냥 했던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거의 6년째 강의 중인 강의는 그러니까 강의 준비를 요즘은 그 자료도 올려줘야 되고 온라인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강의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하면 내가 강의는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벌써 12번 뭐 이렇게 한 건, 10번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또 그것도 그때그때 다른 게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달라지니까 학생들이 달라지니까 얘네가 또 요즘은 요구를 해요. 이런 걸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냐. 그래서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만 하는 과목도 하나 있는 원격 강의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만 하는 강의도 하나 있는데 교양 강의인데 교양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지는 않는데 뭐 요즘에 어떤 뭐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요즘 AI가 뭐 워낙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업데이트 하는 편이에요.
아직은. 교양 강의는 그러면 응.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쵸, 모든 그쵸. 전공의 모든 학생들, 전공. 어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교양은 이제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생명 활동에 대한 그런 거를 하나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뇌 인지과학 교양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수업하고 있는데, 둘 다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박사 했던 게 어쨌든 뉴로사이언스니까 뇌 인지과학, 거기서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의 아주 학부 수준 강의를 하고 있고,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한의사니까 네. 한의학적인 생명관과 서양의학적인 생명관 이렇게 해가 동서양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런 수업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 한의대 학생들한테 전공 수업이 있고 교양 수업이 있고 그런데 네. 좀 한의대 학생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교양 수업이 더 재밌어. 나도. 왜냐면 교양 수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재밌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한의대 전공 과목은 정말 전공 지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재미있는 교양이 더 있어요. 나도 더 있고 애들도 더 재밌어 하는 것 같고, 반응을 봤을 때. 그래서 교양 강의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뭐 의대, 한의대, 치대 이런 애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학과 애들이 제 수업을 들으니까 퀴즈를 내건 뭐 시험을 치건 답이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너무 다양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저는 약간 이렇게 막 그 지식 그런 게 아니라 좀 서술형, 뭐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많이 내거든요. 그런 거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생각을 쓰시오. 그러니까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그 브로드하게는 뭐 내기도 하고.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가가 어려워서 다 그런 건 다 잘 쓰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는 돼요. 지식 물어보는 거 몇 개. 그걸로 변별력하고. 네. 근데 서술형도 좀 성의 없이 쓰는 친구들은 조금 감점하기도 하고, 막 두 줄 쓰고 이러면. 네. 네. 근데 자기 생각 쓰라고 하면 요즘 친구들이 되게 잘 써요. 아, 정말요? 되게 좋아하고, 오히려 좋아해요. 저 좀 놀란 게, 저 챗GPT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걸 배울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아니군요. 챗GPT,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는 과제물 대체라서 리포트를 봤는데 뭘 조사해서 뭘 정리하시오 이러면 다 챗GPT 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과제 말해도 되나? 시험은 아니니까 과제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제 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죽은 나랑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뭘 물어보고 싶은지.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는데 죽은 영혼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써봐라. 그런 과제를 냈거든요. 이게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과목의 그 과제인데 네.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봐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자기들이 생각해서 쓰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요? 약간 동기 부여가 될 만한 약간. 과제로. 네.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내라. 분량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열심히들 해요. 진짜 열심히들 하고, 제가 요즘 친구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뭐 20대 초반에서 많아봐요. 중반인 친구들을 매년 만나고 있으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자유롭게 해줬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공 과목에서는 실습 일지라고 해서 저희가 실습하고 나면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폼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실습 평가, 뭐 통증이 어땠는지 쓰시오. 그러면 뭐 0부터 10까지 중에 7 이런 거 쓰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들도 재미없어 하고 나도 솔직히 재미없었고. 근데 그냥 백지를 줘요, 지금은. 실습하고 나서 일지 써라서 내라. 백지를 하면 어떤 애들은 진짜 그것도 종이로 안 주고 요즘에는 그 파일로, 애들 다 이거 컴퓨터 갖고 다니니까 파일로 주거든요. 파일로 업로드 하라고 하고. 진짜 어떤 친구들은 막 4-5장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어서 사진 붙이고 자기 생각 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더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와. 주어진 폼을 채워라 하는 거는 너무 재미없어 하고. 그렇군요. 맘대로 하세요 하면은, 물론 좀 성의 없이 하는 애들도 한둘은 있죠. 한둘은 있는데 뭐 그 친구들은 그냥 놓고 가는 거고, 마음을 놔야 되는 거고, 내가 마음을 놔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너무 열심히 해요. 더 막 뒷면에 써도 돼요? 막 이러면서. 당연히 써도 된다. 더 써도 된다. 와, 신기하네. 놀랐어. 놀라고. 좀 같아. 저도 올해 좀 놀랐고. 근데 이제 학번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요 학번은 또 그렇고 다음 학번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때그때 애들도 달라가지고 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잘하는데, 근데 뭐 전반적인 트렌드가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자유롭게 냅두면 잘해요, 애들이. 질문도 더 하고 냅두면.
저는 진로를 생각을 할 때 어디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 장단점을 대학을 두고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장점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계속 이 젊은 친구들 이게 너무 나이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랑 계속 이게 뭔가 그 활기를 받지 않을까? 그 그런 교류를 하게 생각을 좀 되는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라는 직업을 저는 꿈꿔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포닥을 할 때는 그래도 잡을 찾아야 되니까 논문을 많이 내지 생각을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두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 어린 친구들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수님들은 되게 젊게 사시는 것 같고, 약간 내가 얘네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위아래 상하로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또 젊으신데도 우리 요즘 말로 되게 꼰대 같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학생들이 지금도 되게 MZ 학생들 뭐 엄청 막 적극적일 것 같고 막 자기 의견 딱 말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실 방 두드리는 걸 지금도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문을 좀 열어놓고 좀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게 되면 되게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실히 있고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학생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내가 이러고 기다리면 네. 이렇게 딱 팔짱 끼고 기다리면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가 이렇게 좀 니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네. 학생들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조금 다가와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6년. 지금 6년 차. 네. 또 모르죠. 16년 차 되면 옛날에 했던 인터뷰 다 지워주세요. 다 틀린 말이 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만족도 높게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는 높아요. 네, 만족도는 높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이제 뭐 교수 연구직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자유도가 있어서 좀 좋아요. 내 시간을 내가 물론 강의 시간 같은 건 다 당연히 지키지만 그래도 미팅 뭐 이런 거 내가 좀 어레인지를 어떻게 하냐 문제니까 뭐 아침에 만약에 은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그런 거에 자유로우니까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런 일들은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남는 시간은 또 내가 일 더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채우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그건 되게 좋아요. 네, 교수가. 슬슬 마무리 네, 할 시간인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 안 나왔어요. 그 제가 써놨는데 30대 is very good 이라고 30대가 너무 좋다는 그 말. 그러니까 이 프로의 이 팟캐스트의 어떤 컨셉이 이과 여자니까 막 20대, 30대, 40대 많은 연령대의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만 37, 이제 38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아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난 30대 되니까 너무 좋다. 20대 때보다 난 지금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40대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30대 되면 뭐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시고 40, 막 완전 뭐 나이 많은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 특히 20대 뭐 이렇게 여자분들 들으시면 그런 얘기 꼭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되게 세속적인 이유인데 그냥 나이 들면서 직장 잡고 돈 벌고 직책 높아지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걸로 인한 나의 자유도가 점점점 커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에 가치를 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나이를 들면서 잃는 거. 예전에는 여자가 나이를 들면 잃는 게 더 많았죠. 내 생식 능력이 잃고 피부가 늙고 뭐 흰머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밖에 없었던 여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게. 근데 지금은 여자가 가진 게 그것만이 아닌데 그러면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늘어가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뭐 올라가는 직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가치를 두니까 나이 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피부 주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30대가 더 좋다고 느끼고 40대가 더 기대되고 50대도 기대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 관리는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받쳐주면 나이 드는 것을 전혀 걱정하거나 나이 들면 뭐 내가 뭔가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저도 직접적으로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새롭게 보게 되네요. 저의 나이를. 네.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